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쇼펜하워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말을 남겼다. 인생 후반전 초입. 쇼펜하워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저자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답을 구했다. 저자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자신만의 삶이다. 영어에 lookout for number on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의 넘버 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귀히 신이 천하, 가탁 천하. 나 자신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가히 천하를 맡을 만하다. 노자는 2500년 전 일찌감치 넘버원, 즉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고 설파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결론은 인생 전반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인생 50년, 돌아보니 49년이 후회더라. 저자는 회남자에 나오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나간다. 인생 전반전을 돌아보니 후회할 것 투성이었는데 인생 후반전에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답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0에 읽는 노자는 인생 전반전에 대한 저자의 반성문이면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설계도이다. 인생 후반전 필승 전략을 위한 저자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함께 책 속으로 떠나보자. 지난 일을 돌아보아 오늘 일을 살핀다. 반추.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인생의 방한점을 돌고 나서도 10년의 세월이 더 흐른 60. 바둑판을 복귀하듯이 찬찬히 지난 날을 돌아본다. 보람차고 흐뭇하고 가슴이 차오르는 기억들도 없지는 않지만 아쉬웠던 순간, 후회되는 일,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짚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인생의 전반기 내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무신경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기억도 희미하다. 올해 봄, 명예퇴직을 한 아내가 지난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신혼 초기에 쓴 일기장을 내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일기장 한가운데에 굵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결혼한 직후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설움이 받칠 정도로 그 시절이 고단했던 모양이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일기를 쓰면서 저리도 굵은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그것도 몰랐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가슴이 저미었다. 다른 인간관계도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 젊은 시절 간이라도 빼줄 듯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그들의 연락처마저도 가물가물하다.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들의 전화번호 앞자리가 011, 016, 017인 경우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했던 길에 대한 후회도 적지 않다.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흘러오는 장강의 물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착점이 잘못된 부분을 곰곰이 돌아본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되돌리고 싶은 선택은 40대 초반의 일이다. 그 시절 나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모시고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두 딸 모두를 이끌고 낙향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다. 그 때문에 아내는 정든 직장 동료들과 이별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은 졸업을 불과 한 학기 남겨두고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아이를 한 달 가까이 설득해서 기어이 끌고 내려간 일은 내가 평생을 두고 참회해도 모자랄 일이다.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던 큰딸이 대구 모모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적힌 앨범을 내게 보여주면서 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바뀌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자괴감으로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었다. 말로 모진업을 지은 일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당의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때 나는 논평을 많이 썼었다. 야당 시절이다 보니 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해 나를 세우고 매섭게 공격을 퍼붓는 논평을 대량으로 생산했었다. 대통령 선거 캠프의 대변인실에서 공보특보를 할 당시에는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하던 같은 당의 후보를 향해 사정없이 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쓴 논평들 가운데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는 듯한 날 선 글들은 모두 지우고 싶다. 당나라 시절 처세의 달인이라 불리던 풍도는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말이 나에게 딱 맞는다. 시간이 지나니 상대를 향해 휘두른 칼은 어느새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국회를 출입하던 한국방송공사의 기자가 나에게 평문을 위주로 쓰라는 충고를 했었는데 그때 나는 야당은 메시지가 선명해야 한다며 그 말을 뒷등으로 흘렸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평문으로 쓴다고 해서 메시지가 약해지지는 않는다. 양념을 많이 친 음식이 입맛을 자극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이롭지 않듯이 화려한 말의 성찬이 결국 나를 해치고 말았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태고의 도를 가지고 오늘의 일을 살피면 태고의 시초를 알 수 있으니 이를 잃어 도의 실말이라 한다. 우리 집 거실에는 에어컨이 한 대 놓여 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에어컨을 틀지 않다 보니 7월 중순을 넘긴 지금도 커버를 뒤집어 쓴 채 우두커니 거실 모퉁이에 서 있다. 커버에는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영문으로 적혀 있다. 교과서에서 봤던 구절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요즘 쓰고 있는 원고의 주제가 내가 걸어온 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자주 간다. 시에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회한과 아쉬움이 가득하다. 프로스트처럼 나도 지난날 내 삶을 성찰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제를 돌아보아 오늘을 살피고 그를 통해 내일을 도모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자가 말하는 도의 실마리를 캐는 일이라 할 수도 있겠다. 도란 곧 길이기 때문이다. 노자 장자와 함께 내가 최근 관심을 두는 분야가 명리학과 주역이다. 둘 다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라 비슷한 점이 없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연원과 궤적이 많이 다르다. 명리학은 태어날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우주의 기운을 기준으로 운명을 점치는 학문이지만 주역은 행위식, 즉 점괘를 뽑을 당시의 공간적 기운을 기준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팔자가 운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주역의 점괘가 명리학의 점괘보다 미래를 좀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주역점을 좀 더 선호한다. 특히 나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주역으로 점괘를 뽑아본다. 한 가지를 가지고 점괘를 뽑는 것이 정통주역이었지만 요즘은 약식으로 동전이나 바둑돌을 이용해서 점괘를 뽑기도 한다. 나도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 50개의 한 가지를 이리저리 나누어 손가락에 낀 채 점괘를 얻는 방식은 번잡하기도 하거니와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동전이나 바둑돌을 이용해서 점괘를 뽑아도 동작의 임의성만 확보된다면 점괘의 통계적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가 전혀 없다. 60줄에 접어들면서 내가 뽑아든 첫 번째 주역 점괘는 천수송괘였다. 하늘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궤 모양인데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으므로 위에 있는 하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서로 내가 옳다며 상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천수송괘다. 그래서 다툴 송자를 궤 이름으로 썼다. 천수송괘는 그 자체로만 보면 흉괴다. 뭔가 송사가 벌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몸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효사에는 도망갈 포자도 들어있다. 다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도망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뜻이다. 나는 천수송괘를 뽑은 후 괴사와 효사에 담긴 메시지를 한동안 내 마음의 거울로 삼았다.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글을 한 줄 쓸 때도 혹시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전반기에 나와 비교하면 개과천선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승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역 천수송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 한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 연결. 내 고향은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이다. 덕곡은 가야산에서 발원한 맑고 깨끗한 물이 계곡을 따라 시원하게 흐르는 청정지역이다. 그런 자연환경 때문인지
농사도 비교적 잘 되고 동네 사람들의 인심도 좋은 고장이다. 나는 4.19 학생혁명이 있던 해인 1960년 음력 6월에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다.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무척 성실하고 부지런하셔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제법 딱 맞이기를 일구셨다. 하지만 농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셨던지 대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을 불과 사흘 앞두고 부모님을 따라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됐다. 어린 시절의 고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먼지가 폴폴 날리던 신장로 길에서 외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어머니와 작별하시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사라는 것이 어린 나에게는 지축을 흔드는 듯한 큰 변화였다. 그런데 대구로 이사를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쳤다. 아버지는 제재소를 할 요량으로 원 친척 아저씨한테 논밭을 팔아서 장만한 목돈을 모두 맡기셨는데 그분이 쥐도 새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그분의 행적은 찾을 길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유리공장 노동자로 취직을 하셨다. 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는 대형 화로 주변에서 긴 쇠막대기 끝을 입으로 불어서 전구 같은 유리 제품을 만들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6식구가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인근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시작하셨다. 어머니가 좌판을 하시던 시장은 내가 전학을 간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자연스럽게 좌판을 펼쳐놓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생선을 다듬거나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하시는 어머니를 자주 보았다. 그 모습이 창피해서 어머니 곁을 바로 지나치지 못하고 일부러 길을 에둘러서 가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난날의 내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더 도드라진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길을 에두르지 않고 당당하게 어머니 곁을 지나가고 싶다. 하굣길에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어머니의 좌판에 들러 책 보따리를 등에 둘러맨 채 손님들에게 건네줄 생선을 담는 비닐봉지라도 어머니께 건네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 좌판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길을 걷고 싶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누님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지울 수가 없다. 두 분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심성이 착한 분들인데 친척 아저씨한테 돈을 떼인 후 살림이 공궁해져 누님들은 정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후 당시 산업화 바람을 타고 한창 붐이 일어나던 대구의 방직공장에 취직을 했었다. 꿈 많던 소녀 시절에 방직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던 그 고단함이 오죽했을까. 더군다나 당시는 노동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라 작업장 환경이 열악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두 분 누님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 마음이 아프다. 누님들과는 다르게 나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유학 생활까지 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그것은 엄청난 특혜였고 호사였다. 하지만 누님들은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응원해 주셨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 책 사보라며 틈틈이 용돈도 붙여주시곤 했다. 그런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준다.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주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로 인식한다. 노자에게서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이존적 존재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역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호 교환적이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악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이 내일의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유와 무, 난이, 장단, 고와, 전우 등은 꼬리를 물듯이 서로를 뒤따르면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유와 무는 서로를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견주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 누님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듯이 오늘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내일의 나, 인생 후반전의 나를 만들 것이다. 젊은 날 내 삶이 지금의 나를 결정했듯이 인생 후반기 초입에서 길들이고 있는 내 습관이 향후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내가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독서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삶의 패턴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줄 것이다. 상경과 하경을 합쳐 모두 81개 장으로 구성된 도덕경은 5천 여자의 운문으로 기술된 동양사상서이다. 짤막한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적 함의는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깊고 오묘하다. 도덕경은 노노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동양 고전 중 하나이며 톨스토이와 헤르만 헤세, 칼 구스타프 융,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같은 서양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명작 고전이다.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 초입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나는 전반전에 내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지불태, 가이장국,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 이 구절을 금원으로 삼아 남은 인생 후반전을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리라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것은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 동작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배운 또 다른 삶의 지혜는 용서할 줄 아는 용기였다. 그동안 나는 내 편이 아니었는데 노자를 만난 후 비로소 나는 내 편이 되었다. 전반전에 내 삶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었다. 나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나에 대한 과하신 오만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과한 욕심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되었다. 노자를 만난 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 대신 그만하면 충분해. 라는 말로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나고자라는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다. 전반기 내 삶은 체험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실적, 성과, 재물, 명예를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채울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다. 빼곡하게 채운다고 채웠는데 마음은 왠지 모를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 나 자신을 몰아세웠고 그 결과 나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었다. 그러다가 노자를 만난 후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유와 욕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역설을 노자에게서 배웠다. 도덕경에 거피 취차 라는 구절이 있는데 나는 채움이라는 저것을 버리고 비움이라는 이것을 취했다. 후반전이 편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자책하는 마음과 회한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진다. 하늘을 나는 새가 배낭을 매지 않듯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는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 발만 더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눈앞에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낙원이 있는데 그걸 목전에 두고 걸음을 멈추는 것은 악마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어지간한 의지와 결단, 용기가 없으면 해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마다 이 책에 나오는 도덕경 명구들을 마음속으로 외워보면 어떨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습관이 내게 마법 같은 힘을 가져다 준다. 공자는 논어에서 50을 지 1000명이라 하고 60을 이순이라 했다. 나이 50에는 1000명을 깨닫고 60에는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명과 섭리의 현실적 규범으로서 지지와 신퇴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명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는 삶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50에 있는 노자는 나의 그러한 소망을 담아 지은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책은 인생의 전반전에 대한 나의 반성문이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내가 나 자신에게 바치는 나의 도덕경이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춰라. 정지, 지족부륙, 지지불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나는 최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또 하나 내가 고친 것은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포크를 손에서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내 느낌으로는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특히 자고 일어난 후 예전처럼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일상에서도 나는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순리, 천법도, 도법자연. 내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이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걸쳐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서기만 하면 되니 산책하는 일이 간편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식물원에서는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이식해서 심은 식물들이라 순수한 모습의 자연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내가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에는 4, 5월 즈음 수련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서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서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도 없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노자는 말한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돌을 법으로 삼고 돌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나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내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호어롭게 사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흙탕물은 가만두면 절로 맑아진다. 우이, 숭능타기, 정지서청.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는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애야 가만두렴. 가만둬, 가만둬.
노자 사상의 요체를 우리는 흔히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Let It Be가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노래이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가만히 두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의와 자연 두 단어를 합쳐서 저절로 해결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둔다는 의미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쓴다. 도덕경에는 무의자연이라는 형태로 완성된 사자성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뜻을 짚어서 노자 사상의 핵심을 무의자연이라 부르는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의 모습을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통나무처럼 도탑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것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굳이 채우려 하지 않는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진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이것이 무의의 힘이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말년 정적들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자 고향인 남양주로 낙향했다. 그리고 연구실로 쓸 집을 짓고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여유당이라는 이름이 바로 도덕경의 위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타사는 자신이 지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처럼 겨울의 강을 건너듯 신중하게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처신했다.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연구 활동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끝내 격변기에 접어든 중앙 정치의 칼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조 사후 임금에 오른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던 정순왕후와 그녀를 둘러싸고 호가호위했던 노론들은 눈에 가시 갔던 개혁파 선비들을 대거 숙청했다. 개혁군주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타산도 그 대상이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타산은 유배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타산이 그런 풍상을 겪으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서청이라는 무의의 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다. 타산은 세월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어두운 시절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타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런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곳곳에 보인다.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내다본다. 안목, 불출호, 지천하. 올해 봄 내 아내는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축퇴직, 사랑하는 우리 엄마, 찬란하고 빛나는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의 명예퇴직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이들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풍선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풍선 이벤트 외에 아내의 교직 생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배경으로 달력도 만들어서 줬는데 12컷의 사진 한 장 한 장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내는 비교적 무난하게 교직 생활을 마감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덜어 있었지만 그만하면 대과 없이 긴 세월을 잘 견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내 아내가 별 탈 없이 명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단순한 행운으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명리학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 후 나는 가장 먼저 아내의 사주를 뽑아보았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니 아내의 사주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 수 기운이 무려 5개다. 팔자 가운데 5개니 통계로 보면 60%가 조금 넘는 수치다. 목화 토 금수 오행 가운데 특정 기운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이 밖에 아내의 사주에는 목 기운이 2개, 금 기운이 하나 있고 화 기운과 토 기운은 하나도 없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하면 수 기운은 목 기운을 이롭게 하고 화 기운과는 상극이다. 이른바 수생목, 수극화이다. 이 원리를 아내의 사주에 대입하면 아내는 뭔가를 기르고 육성하고 재배하는 데 특화된 팔자를 타고났다. 명리학으로 풀어보면 아내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 아니라 팔자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었던 셈이다. 아내는 명퇴한 후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가보지 못했던 곳 여행 가기, 읽고 싶었던 책 실컷 보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이다. 여행과 독서를 내가 왈가왈부할 것은 못 되지만 텃밭 가꾸기는 쉽게 찬성할 수 없었다.
농사는 이제껏 전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체력에 무리가 올까봐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의 사주를 뽑아본 후로는 아내의 텃밭 가꾸기 버킷리스트를 권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기르고 재배하고 가꾸는 방면으로 특화된 사주팔자를 타고났으니 아이들 가르치듯이 작물을 가꾸면 농사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를 응원한다. 올 여름은 장마가 비교적 일찍 찾아왔다. 예전에는 비가 내리면 산책길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 반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비가 기다려진다.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 비가 내리면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처럼 반갑다. 채소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아내가 부지런히 가서 물을 주고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해서 그런지 아내의 텃밭 작물들은 비교적 싱싱하게 잘 자란다.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장맛비가 흠뻑 내리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저 멀리서 아내의 텃밭 작물들이 숨을 쉬고 키가 쑥쑥 자라는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작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그런 마음에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다. 세상의 다른 이치도 그러하다. 사람이나 사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지면 그를 보는 안목도 넓어진다. 눈을 감고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훤히 내다보는 사람을 우리는 도인 혹은 도사라 부르는데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더 멀리 나갈수록 더 적게 안다. 그러므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하지 않고 이룬다. 내공이 깊으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넘어 자신의 운명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제갈공명과 이순신이 그런 인물들이다. 그들은 문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 도인들이었으며 나아가 다가오는 자신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대비할 줄도 알았다. 너무 애쓰지 말고 내려놓아라. 내가 볼 때 억지로 일을 꾸미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억지로 붙잡으려는 자는 반드시 놓친다. 자연은 일을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일을 성사시키고 천하 만물을 놓치는 법이 없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휘저으면 오히려 더 탁해진다. 그냥 그대로 두면 서서히 절로 맑아진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냥 그대로 두어라. 멀리 보려고 까치발을 들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빨리 가려는 욕심으로 가랑이를 너무 크게 벌리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박지 않고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은 돋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 가지 않는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산책자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함으로 작가라 부를 수도 있고 강사라 부를 수도 있지만 요즘의 내 일상을 보면 산책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던 어제는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날에도 나는 식물원 산책을 했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바깥나들이 하기가 수월치 않은 날씨였지만 그래도 나는 늘 하던 대로 산책하러 나갔다. 오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내 몸이 반응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도 거의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이지만 산책만큼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러니 작가나 강사는 지금의 내 삶에서 산책자를 대체할 만큼의 우세종은 아니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아까워 뭔가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걷는다. 터벅터벅 걷다 보면 어느새 식물원을 한 바퀴 돌게 되고 끝 무렵 나의 성소인 호숫가 흔들리자에 앉아 잠시 물멍을 때린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산책하는 동안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시간은 내 걸음과 함께 흘러가는 자연일 뿐 내가 관리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산책자인 나에게 공간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길이고 하늘이고
연못일 뿐. 내 의식을 투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마음에 닿는 대로 담으면 될 뿐이다. 산책하는 동안 내게는 예복이 필요하지 않다. 옷차림의 형식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기에 산책하는 시간 나는 무척 자유롭다. 예전 같으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옷도 단정한 걸로 골라 입고 신발도 깨끗한 걸로 골라 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입고 발에 걸리는 대로 신는다. 산책자인 나에게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연꽃은 나에게 겸허함에 대해 가르치고 버드나무는 나에게 유연함을 가르친다. 개수나무와 곽꽃을 보면서 나는 순수한 동심을 배우고 목련과 매화를 보면서 나는 시인이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련을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위대한 화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보리수나무 밑을 걸어갈 때면 고행 끝에 득도한 왕족 출신의 인도인이 떠올라 영혼이 저절로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산책할 때 나는 무소유가 된다. 산책자인 나에게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다. 지갑을 두고 나오니 걸음이 가볍고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다.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니 거칠 것이 없어 좋다. 요즘의 내 삶은 산책을 빼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산책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산책은 내 존재의 이유이면서 존재 그 자체이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내 길을 걷고 발견하고 그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소통한다. 산책이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내가 좋아하는 일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산책을 할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린다. 그럼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얻는다. 비워진 머릿속에는 새로운 지식들이 채워지고 비워진 마음속에는 새로운 영감들이 채워진다. 아마 내가 집안에만 꼭 박혀 있으면 나는 그저 하루하루 나이만 먹는 노인에 불과할 것이다. 신선한 공기를 쐬지 못해 말라 비틀어가는 식물들처럼 산책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금세 시들어 버릴 것이다. 산책은 내 삶의 청량제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내 일을 도와주는 가장 완벽한 조력자이다. 무뎌진 내 감각을 일깨우고 탁해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에 산책은 내 마음의 샛별이면서 내 영혼의 청소부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천하를 취하고자 하지만 내가 보건대 필경 성공하지 못한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니 함부로 취할 수가 없다.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는다. 걷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것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명의 확인이다. 걸음으로써 일상이 생겨나고 그것이 모여 삶을 완성시키므로 삶의 도란 걷기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길은 손에 쥘 수 없고 발 아래 놓아야 한다.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속의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은 천근, 만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올바른 도를 걸을 수 있다.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세상 지식이란 게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지식이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곶도 덜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무의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위도 일손,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큰 길 놔두고 새길을 찾지 마라. 나는 선이 굵은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굵은 사람이란 자잘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도를 걷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예술가, 문인, 종교인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선이 굵은 사람이 있다. 그들을 보면 늘 존경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걸었던 삶의 길을 여러 번 돌아보게 된다. 내가 대부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는 선이 굵은 작품이고 영화에서 주인공 돈코르레오네 역을 맡았던 말론 브란도는 선이 굵은 배우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게 겨자씨만한 작은 지식만 있어도 큰 도를 행하며 이를 널리 베풀고자 성심을 다한다. 큰 도는 지극히 평탄한데 사람들은 새끼를 좋아한다. 조정은 번듯하고 깨끗한데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곳간은 텅 비었다. 이것을 도라 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건 도가 아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 가운데 선이 굵은 사람을 한 사람만 말하라고 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김구 선생을 꼽는다. 김구는 새끼를 탐하지 않고 언제나 정도를 걸었다. 나이가 들수록 고든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이 걷기도 편하고 탈도 없다. 자칫 새끼를 탐하다가 인생의 말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전설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정도를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고 노자가 말하는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온 그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다고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난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